이어서 제2주제 선거관리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개헌 방향의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발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조원용 박사가 해주실 건데, 조 박사가 멘트를 하기 전에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은 이 발제문이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라는 기관의 의견이 아니고 조 박사의 개인적 학문적 의견임을 이 사회자가 먼저 밝혀둡니다. 그러면 발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조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내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학문적인 견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자리임을 저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웠냐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A라고 얘기하더라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 중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써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그 간부님들부터 시작해서 일선 직원들까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봤었거든요. 도대체 우리 선관위가 진짜로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지를 물어봤었는데, 거의 대부분 좀 동의했던 부분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이제 인사청문 절차 그리고 동의 절차까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1주제에서 다루어졌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출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인사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제 선관위 독립 문제도 인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24페이지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헌법의 최고 원리인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주권에서 유래하는 모든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되고요. 또한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선거 민주체제의 독립적 운영자로서의 의사결정에서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이나 여하한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으로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1987년도의 개헌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 조사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국가기관에서 신뢰도 조사 2위 혹은 3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공정성 시비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는 교수님까지 계실 정도로 약간 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제 위원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그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애초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인간을 항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이상적인 선관위원이 되기를 헌법적으로는 기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인간인 이상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완화할 수 있느냐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 헌법상 기계적인 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3대 3대 3으로 되어 있는 거가
오히려 자신을 임명, 선출, 지명해준 정치 세력에 대한 임기 종료까지의 충성만을 의미할 거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정치성을 마음껏 머금은 채로 임명, 선출, 지명된 사람들에게 정치적이지 않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헌법의 개정과 선거관리의 변천의 의미라고 제가 장에 제목을 달았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법 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처음 그 군정에 의해서 군중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8년도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현대사회처럼 대단히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관리라는 측면, 아주 단순한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술하였듯이 투개표 관리 한정된 상황이었지만 이게 좀 늘어나게 됐던 거고 1960년 헌법을 지나서 63년 헌법에서 60년 헌법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63년 헌법에서 5.16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좀 중점을 줬던 부분이 과연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이라는 무기로 이제 그 선거나 정당이나 정치를 판단하는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길래 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를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 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좀 읽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좀 구체적이고 좀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 발제문에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나누자면은 어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으로 헌법기관으로 두는 상황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기관에서 빼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내놔보자라는 견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뭐 좀 아픈 소리이긴 하지만 충분히 좀 들어볼 만한 경청할 만한 의견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뒷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 권력 분립이라는 거를 상권 분립이라는 거를 처음 주장했던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이제 법의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법들의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권력 분립을 어미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엄마 없이 태어난 아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아무도 구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권력은 다른 권력으로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낸다라는 자화자찬의 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락 구사섬의 참주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권력자로서 자신이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큰 칼을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꼬은 거에 하나 이렇게 매달아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칼의 역할을 몽테스키에부터 시작해서 다른 권력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권력 분립이 예전에는 뭐 그냥 상권 분립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겠지만 요즘은 이제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적 권력 분립 차원에서 분명히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과 그 정치 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 세력이 어찌 보면 기능적으로 권력 분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문들을 국내에 있는 문헌들은 다 읽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남대에 계시는 홍석환 교수님만 하나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가능성을 제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가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인데 제적위원회 과반수게 되면 이제 실질적 의미에서의 다수정 머저리티 룰을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게 이제 헌법학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시된 부분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가중 다수결 혹은 초가중 다수결을 통해서 소수 정치 세력 혹은 반대되는 정치 세력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주게 되면 적어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인사를 추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제 논문의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31페이지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선관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63년 출범할 때 전임 직원이 348명이었지만 지금 거의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서 11대까지 하다가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뭐 채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규모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거의 10배 이상 성장한 경우이고 그리고 그 위에 서술하였듯이 선거의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캐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법기관화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토론자 두 분을 잠시 좀 전에 뵀었는데 저기 토론할 부분 그다음에 질문거리가 되게 많다고 하셔서 제 발제는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36페이지 이하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초과정 다수결 동의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김종철 교수님의 논문에 있었던 표현인데요. 선거관리권이 헌법상 다른 최고 권력 기관과 동격을 이루는 국가 권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고 헌법 권력에 요구되는 권력분립 원리나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같은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실질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한 면이 뭐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중다수결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기존 현행법인 국회법에서도 뭐 안건의 신속 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집행위원회 부분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만장일치로 진행이 되었다가 여러 조약들을 거치면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제 가중다수결, 여기는 사실 이중다수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회원국 전체의 얼마, 그다음에 인구수의 얼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적어도 50% 플러스 1을 상회하는 가중다수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례를 원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38페이지 이후부터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은 제적의원 3분의 1이 제적의원 3분의 2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장일치하고 다수결로 봤을 경우에 보면은 표의 가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는 거는 3분의 1이 3분의 2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국회의원의 제적의원을 300명으로 가정하면 찬성에 필요한 201명의 가치와 반대하는 99명의 가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머저리티 룰이라고 하는 50% 플러스 1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던 다수결이라고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대단히 황금 비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51대 49를 가정하게 되면 찬성하는 59와 반대하는 49의 표의 가치가 가장 가까워지는 게 다수결입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 가중다수결은 제가 뒤에 부분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소수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치가 증대되고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서의 제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중해서 다수결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냐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노가다였는데 1900
1987년 헌법,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벌어졌던 국회의 여당과 야당의 정치 구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봤습니다. 봐서 이제 13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21대 국회기까지 제가 47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5대 5도 많았었고 6대 4도 많았었는데 인위적 정계 개편이었던 이제 3당 합당 시절, 그리고 이제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21대 국회기가 좀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뭐 3분의 2 찬성, 5분의 3보다는 3분의 2가 크니까요. 3분의 2의 그런 동의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제 제 그 학문적인 견해로는 5분의 4까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타 연구에서 제시된 정당 추천의 배분이나 추천이나 지명 주체에 대한 논의는 임명, 추천,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EJ라는 표현을 쓰면은 뭐 정치권을 대단히 좀 오랑캐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다른 정치 권력을 통해서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이하 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임명하는 주체 그리고 뭐 추천하는 주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국회가 초과정 다수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주체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주체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위원들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임으로 만든다 한다면은 9명의 위원보다는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줄이게 된다면은 한 5분 정도로 저는 좀 예상을 했고, 이 5분을 뭐 주체가 굳이 뭐 필요하다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3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1인, 그리고 대통령 소속 혹은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야당이랑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중다수당 당대표 1인, 대법원장 1인, 헌법재판소장 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인 혹은 준사법기관장인 검찰총장 1인 정도로 배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표를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헌법상 권한을 받은 헌법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상임위원들이 권익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3분 계시고 상임위원 3분 계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지금 3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상임위원들은 전부 다 상임직으로 하는 게 사실 좀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 자문의 의무화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전담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뭐 그렇죠. 국회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정치관계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관계 법률은 정당 내 법률 개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부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의견만 내게 되는데 이 개정 의견을 내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회 조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직무에 한정되는 데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전체 지금 우리 개정 의견의 반영 비율이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21대 총선 직전에 개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셔도, 그러니까 준연동 비례대표제 개정 과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의견이 다 대단히 좀 객관적인 의견이 배제되고 정치 논리로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52페이지 이하의 영국의 선거위원회의 사례가 대단히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은 없지만 의회에게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선거위원회와 상담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입법 초기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주에 제가 달아놨듯이 캐나다도 뭐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하고 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가중다수결 혹은 초가중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강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앞에 부분을 전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는데 제5조의 재판관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법정되어 있는데요. 호 중에서 이제 4호, 5호, 6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4호를 보면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공직선거법 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상황에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공직선거법 2조에 따라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좀 포괄적인 규정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용하는 것도 좀 선관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보다 보다 강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달성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 선출, 지명하는 주체가 아닌 임명, 선출, 지명 주체 스스로 국회 동의를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 선출, 지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중다수결 혹은 초가중다수결을 도입하게 되면 소수 정치 세력이 비토권의 부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 선출, 지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의 가중다수결의 활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헌법재판소법 5조의 재판관의 자격을 좀 더 강화해서 넣는 부분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인간은 기계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편견 또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린 또 이제 제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느냐의 문제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게임 참가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흥정을 통해 정하는 동안 우리가 헌법 제1조 1항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의제와 공화국의 목표인 국가 이익과 공국의 이익은 침잠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원영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강원대의 박용숙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박용숙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토론할 기회를 주신 한국헌법학회 회장님 이하 또 이번 학술대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장철중 교수님 그리고 옆에 자장을 맡아주신 김래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면서도 정말 가감없이 학자의 입장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적 입장에서 또 발제를 준비하신 조원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요 발제자분께 몇 가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제 토론의 시간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개헌을 전제로 선거관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에 대한 국회 초가중 다수결 임명 동의와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원용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외에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셨는데요. 요 글을 읽다 보니까 혹시 요것만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또 혹시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향상을 위한 다른 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네 여쭈고 네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 시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독립해서 중앙선관위 기구로 정착한 이래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과연 정치권에서 독립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속 선거구 획정을 못해서 공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이 구성에서 여야 간 추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그로 인한 영향력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다면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개헌을 전제로 국회 초가중 다수결을 도입함에 앞서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서 우선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동의를 국회 초가중 동의로 구성해 보는 것은 그럼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간략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헌법학회의 개헌 연구회 선거 정당 분과의 연구 결과나 국회 개헌 특위의 경우도 개헌 시에 선거 관련 이 장의 명칭을요 지금과 같이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선거 관리와 선거위원회의 명칭의 이 장의 명칭의 변화로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문의 현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자께서 짧게 발제를 하시니까 토론도 짧게 해주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됐는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부터 우선 초가중 다수결로 선출하자 이런 좀 어떻게 다른 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좀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순천향 대학의 이상명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이상명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기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이러한 보장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114조부터 116조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현행 방식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위원 구성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헌법재판소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발표자의 이제 주장은 국회의원 대다수 동의를 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예컨대 여야 간의 정략적 합의를 통해서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버린다면 이 발표자의 방안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어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가 아니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명 교수님께서도 아주 짧게 해주셔서
뭐 시간이 남고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선거는 또 제 전공 분야라서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먼저 3분의 1이 3분의 2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1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199명으로는 절대 임명 못 하는데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원하는 사람만 현행 구도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170석 당이 소수 뭐 이쪽 여당에 원하는 사람 추천할 리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공석으로 4년 5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있고 또 아까부터 제가 조금 진짜 궁금했었는데 다른 데서도 그렇고 아까 1세션에서 그렇고 제왕적 대통령인데 저는 사면권 말고 제왕적이 모두 조항이 제왕적인지 잘 모르겠어. 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1세션하고도 연결되는데 아까 뭐 문서에 의한 정치, 공공기관장 임명 여기도 보면 그리고 그거 나왔죠. 중간 선거 주기를 고치면서 중간 선거를 비례대표로 뽑고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서도 보면 재판관 자격을 원용하여서 선관위 하고 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법률 사항 아닌가? 지금 여기 주제는 다 개헌 사항인데 그거는 개헌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고치면 되는 거. 공공기관장 임명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개정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좀 시간이 남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두 분 교수님 좀 많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을 지금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좀 늦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몰랐는데요. 박영숙 교수님은 지금 3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 초과중 다수결 이외에 생각하고 있는 개선 방향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큰 거는 뭐 좀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타인에 의한 검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을 보면은 찬반뿐만 아니라 이유까지도 적시해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밑에 이제 시도선관위나 다른 선관위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은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다라고 공개하고 그 이유까지 공개하게 되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얘네가 뭐 다른 일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심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린 당당하니까 공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재판연 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밑에는. 그래서 우리도 한 3,000명 정도 인력이 되니까 만약에 다 상임화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선거연구관 혹은 뭐 선거관리연구관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해서 좀 보좌할 수 있는 그래서 학계 뭐 판례나 아니면 결정례 이외에 학계의 견해까지도 다 좀 재판연구관처럼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획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의 제 기억으로 24조인데요. 24조에 9명 위원들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우리 선관위의 사무차장님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제가 제안했던 초과중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대단히 강화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중적인 조직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중앙선관위 안에서 선거구 획정까지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말씀대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칭에 대한 선거위원회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박영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63년 전까지 그러니까 60년 헌법에서는 선거위원회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됐는데 공자가 그 얘기를 했죠. 정명론이라고 모든 거는 이제 명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칭, 이게 이름 명칭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니까 사실 좀 소극적 행정 관리 차원에서만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장의 이름들은 다 기관의 헌법 기관의 이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제7장의 선거관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시는 음선필 교수님하고 제가 2018년도에 헌법학회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선거위원회라고 하자는 이유가 사실 우리 다른 장의 부분하고도 좀 동일하게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제안 드렸던 거. 그래서 사실 이 명칭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이상명 교수님께서는 저는 친한 줄 알았는데 되게 좀 까다로운 질문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이상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 인간에 있다 말씀하시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뭐 스탈린이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의식 구조를 좀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친한 교수님, 여기 계신 교수님은 아니시고요. 그 농담삼아 장관 지명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만 바로 전화 받자마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인사청문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마 뭐 어떻게든 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명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발제문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생각이 100% 정리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리된 상황에서만 말씀을 올리자면, 초과정 다수결로 국회 동의 과정을 개선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여야가 흥정해서 더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합의해서 한 명씩 임명 동의하면 어떻게 하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의 발언, 판결문, 인터뷰 등 이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중 체크 과정을 반드시 넣는 것, 플러스해서 국회법 규정을 좀 강화를 해서요. 인사청문 동의서에 지금 위원회 명의로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위원들이 각각 동의 여부를 적시하는 것, 그리고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때 반드시 기명 투표로 하는 거. 그 정도가 지금 생각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지금 비밀선거 원칙 관련돼서 논문을 막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국회에서 당연히 기명 표결이 우선하지, 사람들이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논의는 약간 확대를 시켜보자면은 왜 그러면은 국민들은 기명 투표를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19세기, 20세기에 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당연히 시민이라고 하면은 기명으로 투표해야지라고 얘기했던 글들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대 원칙, 5대 원칙, 선거의 원칙 얘기하는데, 비밀선거 원칙을 그렇게 픽스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상명 교수님의 그런 말씀의 결론을 지어 보자면, 비밀 선거의 원칙, 비밀 투표 원칙을 적어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국회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뭐 요구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끔 이 이제 임명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명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도 존경하는 우리 김내영 교수님께서 질문을 4가지나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3분의 1이 오히려 권력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적극 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제 글의 취지는 이제 소수자들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다수 세력이 지명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나중에 저 연구 논문으로 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장철준 교수님께서 되게 잘 짜셔가지고 1주제, 2주제, 3주제가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학회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이나 지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이 3인, 국회 선출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6명에다가 플러스 실제적으로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2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으로 되기 때문에 맥시멈 8명이 됩니다. 그 중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 그렇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따지면 5-6명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의 핵심은 인사권을 너무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발제하셨지만은 보면 미국에서 플럼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지명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내가 지명했다라는 거를 백서 형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 형식을 도입을 해서 공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의원 내각 아까 토론 과정에서 끼고 싶었는데 못 꼈는데 저는 의원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없잖아요 요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정치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저는 의원 내각제를 좋아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면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나중에 헌법학계에서 자리가 좀 마련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거를 원용하는 거는 개헌 사항이 아니다. 네, 물론 개헌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쓴 이유는 개헌을 전제로 한 초과중 다수결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상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하셨던 대로 여야가 흥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기본적으로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은 빼면 흥정해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부드럽게 윤활유 치는 분량 확보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대답을 하셔갖고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열심히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세션이나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좀 휴식을 취하고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